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주 후반이라서 교통량이 많은 시점은 아닌데요. 오늘 군데군데 사고 소식 자주 들립니다. 먼저 전 시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왕 지역 청계터널 부근 사고 때문에 지금 의왕 쪽으로 통과하기가 무척 어렵고요. 조금 전에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 사고가 났습니다. 부천 일대는 좀 여유 있게 통과하시더라도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답답하고요. 주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조남에서 수암터널 부근 다시 청계터널 빠져나가는데 밀립니다. 끝으로 종로는 3가에서 2가 쪽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3가 부근 택시와 버스가 부딪혔습니다. 뒤따르는 간선 버스들이 움직이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네요. 좀 올랐어요?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요 7.1%, 그러니까 370원 오른 5,5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간당 5,580원이죠. 예. 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치열한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제 그 결과 이 5,580원이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가 기한 내에 인상안을 정해놓고 의결까지 한 거는 올해가 처음인데요. 인상폭 7.1%는 거의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 시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뽑으면요, 월 209시간인데요. 월급 환산하면 116만 6,22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으로는 5,580원, 월급으로는 한 116만 6천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116만 6,220원. 이 정도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거 한 시간당 6,000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 수준, 그동안에 현재 경제 수준 하면 시간당 6,000원대는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네. 결국 올해에도 실패가 됐습니다. 이 당초 노종계가 이 2015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6% 이상 올려야 된다 해서 6,700원을 계속 주장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의아한 거는 반면에 사용자 측은 동결을 하자, 경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6,000원도 되지 않았었고요. 이제 5,580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보면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측에서 9명, 근로자 측 9명, 27명이 참석을 했는데 18명 찬성,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담배 얘기인데 말이에요. 네, 많이 나오죠, 요즘. 예, 저도 담배를 애연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요새는 바깥에서 담배를 피워도 눈치를 보면서 피워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세상에 이거, 예? 그 담배값도 오르고 말이에요. 금연교육이 더 생긴다 그러죠? 네, 애연가 분들 설당을 이제 정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당구장 또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가 아예 없게 됩니다. 정부가 금연구역 확대 정책 하나로 이들을 이제 체육시설로 지정하면서 금연구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 이 스크린 골프 치러 가보면은 담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못 피게 되고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 쪽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들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제 7월 중에 입법 예고해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데요. 이제 이 중에 스크린 골프장도 있지만 당구장의 경우에는 제 생각엔 아주 치열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구장은 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최후 보루. 근데 이번에 이제 당구장까지도 금연구역이 되면서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저도 가끔 당구장 가는데 네. 여기서 근데 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이게 뭐예요? 체육시설이에요? 여가시설이에요? 그 현재법으로요. 현재 건강증진법을 보면은 이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곳만 체육시설로 해놨고 1,000명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금연구역이죠. 그래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은 흡연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뭐 공공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이렇게 몸쓰는 곳들은 다 금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골프 연습장뿐만이 아니라 헬스클럽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 태권도 하는 곳 이런 체육 도장, 수영장, 뭐 스키장, 골프장, 썰매장, 요트장, 카누장 다 이 등록 및 신고 체육 시설로 돼 있어서요. 이것들 다 이제는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 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 담배를 피면 뭐 3년 이하의 징역을 찬다. 이렇게 하죠. 예? 아, 참.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특징적인 어떤 생활 속 단면들이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뭐 많은데요. 저희 서울연구원이 통계로 본 서울의 10대 트렌드 이런 세미나를 열고 이 다양한 통계자를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를 해드릴 텐데 주거 문화만 먼저 한번 보죠. 현재 서울 시민의 59%가요. 네. 예, 그 전세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 중 6명은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중에 월세 비율이 2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남의 집에서 살고 있고 이 6명 중에 또 2명은 월세를 내고 있다는 건데 가장 특징적인 게 월세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의 월세 비율이 2006년에 16%였거든요. 예. 근데 2012년에 26%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2012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013년, 2014년에 월세가 급증한 상황이어서 이미 뭐 30% 넘었다, 40%다 이렇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거의 다 월세 시대로 바뀌고 있다. 뭐 5년 내엔 다 바뀐다. 이게 거의 과장된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공교통 이용하는 비중도 더 커지고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 등의 효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1996년 59.5%에서 2010년 64%를 넘어섰는데요. 버스 중앙차로제 찬반 논쟁 뭐 아직도 있습니다. 택시 타보면 기사분들. 그래도 일단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 분담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29.4%에서 현재는 이제 36%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은 노인분들의 이제 무임수송 인원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분들 이렇게 이 공짜로 타시는 거. 예. 여기를 보면은요. 1997년에는 4.6%였었는데 이게 2012년에 13%입니다. 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서울에서도 벌써 이게 빠르게 되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노령화 단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730 재보선 여기에 주목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대 재보선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실시가 돼서요. 미니 총선이 아니라 중간급 정도의 총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30 재보선에서 출마 거론되는 인물들은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730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 구도도 요동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730 재보선에서 내가 출마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작을로 출마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동작을로 나가시겠다. 그죠? 지금 예, 서울은 동작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래 서대문을이 나오나 그랬는데 어제 안 나오기로 했어요. 6개월 예. 후에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자, 동작을 수원도 지금 3군데가 비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을병정. 근데 동작을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동작을은 이번에 나오는 15곳의 재보선 중에서 유일한 서울의 선거구입니다. 예. 이번 선거는 지금, 어제 정홍원 총리 유임에서도 보셨지만, 과거와 똑같이 이제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는 정부 여당, 그리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그런 선거가 될 텐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동작을이고, 여기서부터 선거 기조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동작을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동작을에 이제 나가시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결심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하고도 상의를 좀 하셨어요? 당연히 당 대표니까 지금 출마 선언을 하거나 공천 신청을 하는 모든 이제 이 희망자들이 당 대표를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어제 나가려고 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럼 당 대표들은 어쨌거나 당을 위해서 뛰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그리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당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뭐라 그러던가요? 다른 분들한테 한 것과 똑같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이 전략 공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선수로 뛰는 입장에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근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어쨌거나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에서 결정하는 것에 모두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든지 예. 저도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지, 제가 지금 공천 방식을 놓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전략 공천 대상이 많이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시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당연합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전략 공천을 여쭤봤냐 하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만 동작을이 중요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물급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황식 전 총리 이 줄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이런 거물들이 나오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나름대로 거물이 또 나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많은 일을 하셨고, 예. 한 시대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과거를 말하자면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저희 쪽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새 인물, 참신한 인물이 나오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거물이 나오면 정동영 상임 고문이나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은 저희 당의 대표 주자인 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어렵고, 다만 제가 나온 것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예. 야당이 먼저 변화를 선도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당 지도부에서 어느 쪽으로 판단하실지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실 문제고, 그렇다면 저희 당은 결정된 다음에 모두 힘을 합쳐서 따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진 얘기도 나오고 또 새로운 인물 얘기도 나오지만, 중진으로 당의 총의가 모여진다면 그쪽으로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변화를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면 또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선거에 나올 때는 누구나 당연히 이길 각오를 하고 나온다고 아니, 생각하고 이길 각오뿐만이 아니고 이 공천도 문제가 없고 이런 느낌 확 받는데 좋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28년 동안 묵묵히 지역에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허동준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인데, 예? 만일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지역구로 28년 동안 다 닦아놨는데 이게 뚱따지같이 딴 데에서 전략공천으로 막 이 낙하산 타고 들어오면은 이분 되게 황당할 것 같은데. 허동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고 또 이번에 예비 후보 등록을 지금 하신 강희용 전 시의원 또 지역에서 오래 그 당 일을 하신 권정 변호사님 이런 분들 다들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예. 저도 동작에서 살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같이 있는 거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일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점들을 공천을 할 때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어찌됐건 그 재보선의 특성상 그 최강 후보를 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도 전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경쟁 관계지만 또 협력도 하고 필요하면 서로 배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 다 좋은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예. 안철수 대표가 그때 선당 후사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가지고 참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중진 의원들의 출마설을,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당신은 이번에 좀 쉬어라는 메시지가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께서 그 말을 하실 때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네. 뭐 중진들은 선당후사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중진들은 선당후사 하실 거로 생각한다.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선당후사 하실 거고, 말하자면 이번 선거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 최적 최강의 후보라는 얘기를 지금 대표들이 입에 달고 사시는데, 어떻게든지 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 금태섭 대변인이 동작을이나 서대문을의 전략공천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게 한 달 반 전부터 나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헛소문이었나요? 글쎄요. 지금 전략공천 얘기가 자꾸 저희 당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새누리당에서는 내놓고 지금 서울을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당의 정규적인 기간에 그 공천 신청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선거에서 이기는 지금 뭐 선거라는 것은 결국 뭐 정책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유권자들 앞에 당의 모든 것을 내놓고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당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선거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 전략 공천이건 혹은 경선을 하건 어떻게 하면 가장 그 당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유권자들 앞에 보여주나 그런 생각이지 그런 관점에서 전략 공천이 됐든 경선이 됐든 선택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는 어떤 특정인을 놓고 이 사람을 반드시 후보를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정치 생명도 걸린 건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합당하고 당의 그 말하자면 주자로서 맞다 이렇게 결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치 생명은 사실 그 자기 사람 또 이렇게 좀 관리하는 것도 정치 생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한국 정치사에서 아주 예외적인 인물인 모양입니다. 자,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좀 현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 얘기를 했어요. 만만회 아시죠? 예,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박지만의 만자에다가 뭐 정윤의 회자에다 이거요. 예? 이 세 사람이 결국은 뭐 공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발끈했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그런 비선 만만회 조직이 실제로 인사에 일정 부분 관여한다고 보십니까?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근거를 놓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인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나왔을 때 저희는 이제 예상도 못했고 처음 들어보진 않지만 하여튼 예상을 못했던 분이라 인터넷 검색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기자들이 그 새누리당 대변인실에서도 네이버를 쳐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정부 여당의 가장 정보에 밝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부터 인사 배경을 설명 들어야 되는 대변인실에서 예. 총리 후보자를 보고 네이버를 쳐보고 있을 정도면 도대체 이 인사를 누가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냐. 지금 윤창중 예전에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참사를 일으켰을 때 그 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도 실망했어요. 마치 누구 추천을 받아서 인사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아직도 불분명하고 문창극 총리 때문에 지금 몇십일 동안 국정이 이렇게 총리 후보자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분을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여당 내건 당연히 누가 추천했으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공식 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측근, 비선 이런 데서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지금요, 문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9944님이 이런 글 올리셨네요. 새정치라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민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되고 나면 떠나는 분이 아니셨으면 해요. 이런 글 올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처음 출마하는 것이고 지역구민한테 처음 약속을 하는 것인데 지건 이기건 절대 떠나지 않고 동작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동작에 사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사 안 가고. 예. 예. 그러시군요. 사실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꼭 그 지역에 안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지방선거하고 달라가지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래서 물론 지역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면 그 지역에 사시는 게 더 좋겠지만 그걸 꼭 그 국회의원 선거는 필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해요. 앞으로 만일 본인이 공천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 선거에 임하실 것인지 한마디 해주시죠. 먼저 지역구민, 저희 지역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지역구민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작구는 중간에 현충원이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과 이 한강 사이에 있는 그런 좋은 지역에 있는데 발전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소통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동작을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 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대리 지금 뭐하나? 기계, 장비, 부품, 판매, 구매? 다라 기계장터에서 산업 기계장비 보고 있죠. 다라 기계장터? 아직 모르셨어요? 가격 비교는 물론 광고까지 공짜거든요. 그래서 산업인을 위한 다라 기계장터구만. 문의전화 1588-0914. 스마트폰에서도 다라 기계장터.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우리가 영화 속에 나타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함의를 살펴보는 시네마인 뉴스인데요. 자,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영화는 참 조폭 테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신라의 달밤, 조폭만으로 해가지고 쭉 코미디성 장르의 조폭 영화가 나오더니 요새는 갱스터 누아르 영화가 많더라고요. 네. 조폭 영화하고 갱스터 누아르는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쉽게 아시려면 저보고 대부라고 하셨는데 갓파더. 네, 갓파더가 조폭 영화는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갓파더 조폭 영화라고 네. 그러시니까. 마틴 스콜세지의 좋은 친구들 이런 영화는 그냥 갱스터 누아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필름 누아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누아르가 뭐예요? 누아르가 사실은 흑백 필름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1940년대하고 50년대 할리우드에서 나왔던 영화들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신세대 관객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험프리 보가트 주연했던 빅슬립 같은 영화 있었고요. 대실 해밋이 썼던 소설 말타의 매를 만들었던 영화, 히치콕의 영화 말타의 매 같은 것도 그런 분위기였죠. 아마 최근 영화로 이 필름 느와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제임스 엘로이가 썼던 소설을 영화로 만든 러셀 크로우 주연의 LA 컨피덴셜 같은 영화. 그런 영화를 이제 필름 느와르 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엘머 레너드라는 작가가 있는데 아마 조지 클루니 때문에 보신 작품이라면 조지 클루니의 표적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역시 그런 누아르 계열의 작품인데요. 주인공들이 대부분 형사거나 누명 쓴 안티히어로거나 사설 탐정이거나 그리고 또 여자가 꼭 나오고요. 형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하면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찌든 모습이죠.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이 필름 누아르 계열의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제 특히 5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지나서는 전후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후에 좀 황폐화된 어떤 사회상을 반영하고
더불어서 정말 그 황폐화된 마음을 반영하고요. 똑같이. 그리고 또 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좀 비틀려지고 왜곡된 그런 현실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하고 일상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별로 섞여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조차도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들 이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깊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필름 누아르입니다. 누아르가 이제 블랙이지 않습니까? 딱 어둡고 그늘진 어떤 인생과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작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네. 막 이런데도 왜 그러면 이런 누아르 장르의 영화가 범람을 할까요? 사실은 뭐 지난 1, 2년 사이가 아니고 지난 4, 5년 이렇게 보면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겪는 사건들은 재난사고보다는 천재보다는 인재잖아요. 시스템의 작동이 잘못돼서 분명히 몇 번씩 그 고칠 수 있고 또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계속되는 반복된 실수나 반복되는 그런 병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고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뒷면에는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나 또는 왜곡된 어떤 그런 사회 구조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회의 그 행복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누군가는 뭐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만 뭐 나태의 DNA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두운 그 그늘과 어두운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영화 속에서 반영되는데 이 영화들이 과연 그러한 그 대중들의 욕구, 욕망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은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축구에서 져가지고 네. 오늘 특히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잠도 못 16강도 자고. 좌절되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누군가가 예.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 총리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세월호 문제도 정리 안 되고, 그렇죠. 군대에선 사고 나고, 네, 축구는 지고, 네. 되게 어수선하니까 네. 더 그렇죠. 영화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근데 어떤 영화들이 있습니까? 여기 속하는 영화들 중. 최근에 이런 갱스터 누아르 계열의 영화가 나왔던 작품들이요. 장동건 씨 주연의 우는 남자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힐이라는 장진 감독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 아직도 걸려 있는데 황제를 위하여 이런 작품들도 있었죠. 네. 끝까지 간다라는 작품 꼭 그렇게 누아르 계열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영화들과 지금 어울려서 같이 개봉 상영 중에 있습니다. 하이힐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이힐이라는 제목이 사실은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가 대부분 이렇게 동성애적 그 코드가 강한 그런 영화거든요. 장진 감독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차용해 온 것 같고요. 차승원 씨가 굉장히 터프한 마초형 형사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해요. 밤만 되면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영화가 후반으로 갈수록 낮에도 그러고 싶어요. 낮에도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성성을 얻으려고 호르몬 주사도 맞고. 근데 이제 영화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그 많은 조폭들을 때려 눕히는 형사가 홀로 되면 자기 여성성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비되는 그런 영화죠. 사실은 설정은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 영화에서 이런 식의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좀 파격적으로 다루는 그리고 장르 영화에서 다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보통 작가주의 영화 또는 그렇죠. 아트 영화에서 좀 다뤘죠. 이렇게 상업 영화, 장르 영화에서 다루기 좀 힘들었던 그런 소재인데 장진 감독이 역시 좀 그 앞서 내지르는 형의 어떤 감독인 만큼 설정은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사회를 오픈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영화 어떻게 다 흥행이 좀 잘 됐나요? 망했죠. 네. 망했죠. 하이힐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이 영화가 안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 설정 괜찮고 영화도 스피디하고요. 그리고 비주얼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차승원 씨가 립스틱을 바르고 여장 남자로 하는 변하는 모습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차승원 씨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
뭐 캐스팅에 대한 고려, 뭐 대중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화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 차승원 씨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르게는 차승원 씨가 연기는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체중을 많이 감량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차승원 씨가 화장한 모습이 그렇게 예뻐요. 아니 맨 처음에는 네. 놀랐는데 자꾸 몸이 익숙해지더라고 그러는데 네. 사람들이. 후반부에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낯선 게 더 강하니까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그리고 아직은 그 차승원 씨를 포함해서 상업적이고 장르적인 영화에서 동성애적 코드가 강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그 불일치 그런 디스매치가 아마 이 영화가 흥행에서 성공하지 못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는 남자는요? 우는 남자는 사실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많이 연기력도 좀 차이가 난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찍은 이정범 감독이고 참 좋은 감독이고 전망이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전작인 아저씨를 찍고 나서 흥행에 너무 집착을 하는구나. 그렇죠. 집착했고 이제 거기에 좀 과도하게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우는 남자를 아저씨의 자기 복제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구조, 똑같은 스타일을 주연 배우를 바꾸고 약간의 설정만 좀 바꾼 거죠. 그 설정을 바꿨다는 것은 아저씨가 국내형이라면 우는 남자는 좀 국제형인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요즘 뭐 논문 자기 복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공직에서 그렇죠. 문제를 지적받듯이 영화 감독도 자기 복제 동호 반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영화를 찍었다면 다음 영화에는 다른 색깔의 영화, 다른 장르의 영화 이런 것도 찍어야 되는데 흥행에 집착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게 감독의 책임만이 아니고 제작이나 투자 그 배급 단계에서 아마 그런 한 편 더 하자. 마치 시리즈처럼. 왜냐하면 검증된 영화잖아요. 아저씨가 뭐 한 700만 800만 이렇게 관객을 모았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객을 다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스타 캐스팅을 한다면. 그래서 장동건 씨를 캐스팅한 거죠. 그러니까 우는 남자는 아저씨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우는 남자 플러스 아저씨는 아는 남자가 되나요? 아는 남자. 네. 예전에 비슷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는 어땠어요? 끝까지 간다가 지금 흥행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약 300만 가량의 관객을 모았죠. 끝까지 간다는 영화에서 서스펜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추격전 뭐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런 서스펜스, 흥분감, 속도감 이런 것들을 보통 그런 심리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미스테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서스펜스는 관객이 아는 거예요. 네. 관객이 지금 저 주인공이 처한 상태를 알고 그런데 주인공은 모르고 그걸 보는 관객은 알아서 관객이 그것 때문에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서스펜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잘 밀어붙입니다. 중간에 쉬는 틈을 안 주기 때문에 관객을 몰아붙이는 그런 에너지는 대단한 영화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업 영화의 볼거리를 충분히 또 즐길거리를 충분히 주는 그런 영화로서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3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은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형사고 약간 부패 형사죠. 약간이 아니고 상당히 부패 형사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선과 악의 어느 한쪽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선 악의 경계에 있거나 마지막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비현실의 현실이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자가 그러면 안 돼, 뭐 경찰이 그러면 안 돼, 검사가 그러면 안 돼라고 하지만 실제 사회가 작동하는 데는 그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현실의 현실, 비리얼의 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가깝게 관객들에게 다가섰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같은 작품이 이제 성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지금 4910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어두운 영화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기 싫더라고요. 인생이 무거운데 영화까지 점점점. 근데요. 그리고 이제 9700님이 영화 소재는 우리 사회에서 찾으면 딱일 듯. 공포, 누아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돌아가는 모습 보면. 이런. 사극, 전쟁물 뭐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이 사실 사는 게 막 진짜 막 힘들고 짜증날 때 영화
봤는데 영화마저도 참 우울하고 이러면은 더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고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영화를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센 영화, 너무 어두운 영화는 그 문찐방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극장 문턱을 넘어서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 리듬감을 타요. 또 그렇게 또 너무 가벼운 영화를 또 너무 오락 영화를 보시다 보면 제 생각도 다 거짓말 같아요. 다 환상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진짜 알짜배기 영화를 한번 또 보고 싶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무거운 영화를 찾으시게 되거나 진지한 영화를 찾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영화. 그래서 항상 그 리듬을 타는데요. 과연 적절하게 그 리듬을 타고 싶을 때 영화들이 그때그때 나와주느냐. 그러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고요. 그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곡선 체계가 안 맞는 것. 또 어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지금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 뭐 이창동 감독이나 뭐 홍상수 감독이나 뭐 등등 또 임권택 감독이나 이런 사회성 강한 감독들이 종종 내놓는 종종 발표하는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는 이유는 누군가 뭔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사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뉴스잖아요. 그렇죠. YTN 뉴스죠. 그거를 예술적으로 애둘러서 병풍을 치듯 그런 작품을 발견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뉴스에서 사실은 지금 세월호 사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재난 영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객들의 심정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마인드가 항상 일직선을 달리진 않는다. 그래서 항상 그런 리듬 곡선을 타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곧 영화는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지금 어려운 영화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작자라면 지금 어려운 영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아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의 대부시죠. 오동진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이렇게 일주일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을 때 유럽 같으면 한 2년, 3년에 한 번씩 일어날 일을 우리는 거의 매일 겪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좀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정신건강에 위해서 좋은 걸까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